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벌써 8강입니다. 시니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시니어 미니스트리는 뭐 앞으로 계속해서 엄청 중요한 미니스트리가 되겠죠. 고령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으니까. 뭐 장로님 어떠세요? 시니어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있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덜하신 편인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곧 들어갈 거니까. 예. 아직 한참이죠. 하여튼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처럼 뭐 아프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아무 일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게 네. 오히려 더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같이 이렇게 하면 뭐 사실 그 연세에는 뭐 이렇게 막 돈을 벌고 이러는 것보다는 시간을 같이 함께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네.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저는 사실은 두 가지의 큰 사실은 뭐랄까 크게 마음 깊은 곳에서 막 끌어오른다 이런 게 좀 덜해요. 하나는 좀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 제가 한번 봉사를 갔다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존중하고 하긴 하는데 중심에서부터 어제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막 중심에서부터 막 그분들을 향한 사랑이 막 끌어오르진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어설프게 이분들한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을 돕는 사역으로 해야겠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시니어인데 시니어가 좀 어렵다고 느낀 게 뭐냐면 노년 세대에 유교주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좀 어렵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많이 바뀌시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워낙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교회에서 제2의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굉장히 유교적인 거기에 이렇게 많이 젖어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또 다른 그게 있다가 보면 이게 접점이 없어져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갈등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단체나 곳이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접착체 내지는 윤활유 역할을 하실 그런 조직이나 사람들이 좀 필요하긴 하죠. 우리도 이렇게 노년분들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뭐 크게 막 어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느낌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미니스트리 236쪽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교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 오늘 우리 사회는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여건 개선 등으로 노인의 사망률 저하와 함께 평균 수명은 물론 건강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7월 10일 기준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등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62만 명으로 19.5%의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2025년이면 고령화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최근 통계에서 고령화율이 매월 0.1%씩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중위 연령에서도 2022년 44.9세에서 2027년에는 63.4세로 약 48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정부가 추계한 속도보다 고령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과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2022년, 2027년에 OECD 주요 국가의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소요 연수를 살펴보면 고령사회 도달 소요 연수는 OECD 평균 52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8년이 소요되었고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연수는 OECD 평균이 26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7년으로 독보적으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모든 사회와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쩌면 한국교회 고령화는 이미 2050년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렸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최근 2023년 종교 인구 현황을 발표했다. 60세 이상 종교인 중 개신교와 불교 고령자 비율이 각각 24%와 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천주교,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고령자 비율보다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는 종교활동 참여 빈도이다. 개신교는 매주 종교활동 참여 응답이 54%인데 천주교는 27%, 불교는 2%로 개신교인의 종교활동이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사역활동 참여와 같은 활동적 노화에 큰 강점을 갖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종교 인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표본 조사보다 실제 출석 교인의 고령화가 더 중요하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의하면 목회자가 응답한 시무교회의 고령화율은 평균 41%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2022년, 2027년에서 2050년 예측 고령화율인 40.1% 수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미 2050년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가 확률 표집을 적용하진 않았지만 지무교회 목회자의 평가이므로 실제적인 교회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고령화율이 높은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교회가 고령 친화적인 목회 사역을 마련함으로써 교회 성장과 활력 유지에 주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과 고령화 정도에 따른 시니어 목회 사역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머지않은 시기에 활동적 욕구를 가진 1, 2차 베이비붐 시대가 가장 큰 분포를 이루는 신노년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소위 100세 시대로 불리는 장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축복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준비되지 못한 장수는 오히려 긴 징벌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장수를 축복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장수가 징벌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시니어를 교회 사역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초고령 사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교회의 사명이요. 나아가 교회의 새로운 도전적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전의 노인은 잊어라. 우리는 70세가 청장년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날의 시니어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시니어 교인의 변화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 수준에서 건강하다는 응답이 65에서 69세는 46.9%, 70세에서 79%는 41.1%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강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한 연령은 평균 74.6세였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는 질문에 65에서 69세까지는 75세까지, 70에서 74세는 78세, 75에서 79세는 82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니어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교회도 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기여와 역할에 대한 역량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시니어를 교회 사역의 중심에 둬야 할 것이다.
액티브 시니어는 특정 연령 집단이라기보다 활동적 노화를 영위하는 노년 세대를 총칭하는 용어다. 액티브 시니어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 진입을 완료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약 954만 명의 후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약 705만 명인 것과 비교할 때 코호트 세대 중 가장 큰 집단인 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은 엄청난 사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 시기에 그 세대의 특징에 대한 조사들이 쏟아졌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업 유로모니는 2017년 라이프스타일 보고서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내 선택과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세대로 묘사했다. 즉, 액티브 시니어는 자신의 나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세대라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들 비율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88%, 2차 베이비붐 세대가 99%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 학력을 가진 시니어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시대착오적 고정관념에 기반한 연령주의로 인해 노인의 생산성과 사회적 역량을 평가절하해 왔다. 연령주의의 대표적 오해 중 하나는 노인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성을 좌우하는 지능, 기억력, 학습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 성인 지능의 중요한 부분인 결정성 지능은 교육, 훈련 및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학습 경험이 축적될수록 향상된다는 것이다. 교회가 시니어에 대한 연령주의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 사역의 중심에 시니어를 두지 못한다면 초고령 사회 속에서의 성장과 부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가 시니어 교인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믿고 그들의 활동적 노화를 지지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기대 이상으로 교회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고령화의 새로운 대안, 고령 친화가 뜬다. 노화 혹은 고령화와 관련된 트렌드를 관통하던 키워드는 활동적 노화이다. 최근 대두되는 고령화 대책은 대부분 활동적 노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활동적 노화 운동의 모범 사례는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와 대학이 고령화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고령 친화 대학이다.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 고령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없이 고령화 쇼크를 해결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고령 인구가 8%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부터 고령화를 쇼크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속화되는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의 심각성을 경고해왔다. 이 가운데 WHO는 고령화로 인해 동반되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노년기 삶의 패러다임으로 활동적 노화에 초점을 둔 고령화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를 그 대안 모델로 삼아 전 세계 도시와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WHO는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 운동 확산을 위해 2010년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 글로벌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2024년 6월 기준 53개국 1,606개가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24년 6월 기준 59개 지자체가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령 친화 도시를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개정 법률안을 통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즉 이제는 고령 친화가 시대적 대세라는 것이다. 고령 친화 교회란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 없이 시니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남은 삶을 활력과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를 말한다. 고령 친화 교회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니어의 다양한 능력과 자원을 인정하고 그들을 교회 핵심 멤버로서 힘을 실어준다. 시니어의 의견 수렴을 통로를 마련해 시니어의 실태와 필요를 파악해 대응한다.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누구도 연령으로 인해 교회 의사 결정 및 사역 참여 제한 혹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교회 직분자를 비롯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연령 차별 및 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교회 시설 및 공간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한다. 시니어들의 영육 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한다. 활동적 시니어와 취약한 시니어 모두를 위한 개별화된 사역을 마련한다. 시니어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예배, 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니어들의 자발적인 소그룹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취약한 시니어에 대한 지속 가능한 돌봄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세대 간 상호작용을 이끄는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는 모임이나 활동을 마련한다. 시니어들이 교회와 지역사회의 사역 및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시니어 사역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경험 장단기 사역 계획을 수립한다. 시니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교회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제가 읽을게요. 교회의 고령 친화성 평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시니어 교인과 교회 시무 담임 목회자를 대상으로 출석 및 시무 교회의 고령화 항목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니어 교인들은 전체 긍정 응답 비율 평균 49.9%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65.2%, 교회 시설 및 공간 이용 편의성 61.0%, 다양한 여가 및 교육 및 활동 제공 64.0% 등은 긍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취약한 고령자 돌봄 지원 37.5%, 활동적 노년을 위한 정보 제공 38.6%, 고령자 방문 및 비대면 영적 지원 37%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낮았다. 목회자의 경우 전체 긍정 응답 비율이 평균 58.6%로 시니어 교인에 비해 높았다. 시니어 교인과 목회자의 고령 친화 교회 평가 설문에서 상이한 문항이 다수 있어서 모든 평가 문항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공통 문항 중에서 교회 시설 및 공간 이용 편의성은 두 집단 모두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취약한 고령자 돌봄 및 지원과 고령자 방문 및 비대면 영적 지원에서는 공통적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목회자에 비해 시니어 교인들이 교회의 고령 친화성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시니어 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자를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조직에 대해 목회자에 비해 시니어 교인의 긍정 응답 비율이 크게 낮은 것은 시니어 교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시니어 교인들의 의견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시니어 교인들의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과 관련해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노인 돌봄 코디네이터와 같은 돌봄 사역자를 양성해 사각지대의 취약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교회 차원의 사역이 교회 여건상 어려울 경우 여러 교회나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할 수도 있다. 노후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인근 노인복지관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그 기관이 보유한 노후 관련 정보를 입수해 시니어 교인들에게 제공하고 교회 신앙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은 교회 게시판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니어 부서나 각종 모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해 교회 출석이 힘든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 및 성경 공부를 마련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애리조나 팜 웨스트 커뮤니티 교회 소속 은퇴 목회자들이 미니 성창기를 소지하고 교회 출석이 힘든 시니어 가정을 방문해
정찬식을 거행한 사례를 적용해 볼 수 있다. 고령 친화 교회의 조건. 시니어의 필요를 잘 살핀 교회. 과연 고령 친화 교회는 시니어 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 사역 모델일까? 그리고 시니어 교인이 만족할 만한 고령 친화 교회로 가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그 해답은 시니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잘 살피는 데 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시니어 교인을 대상으로 출석 교회에 대한 고령 친화 교회의 적합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평균 74점으로 나타났다. 아주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고령 친화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발해야 할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교회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니어 교인의 출석 교회에 대한 고령 친화 교회에 대한 평가는 77.4점으로 전체 평균인 74점에 비해 높았지만 교회 만족도를 보통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시니어 교인의 점수는 모두 70점 이하로 낮았다. 특히 불만족이 62.3%로 나타나 만족으로 응답한 시니어 교인의 고령 친화 교회 적합도 평가 점수에 비해 15점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가 고령 친화성이 향상될 때 시니어 교인들의 교회 만족도도 향상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60대와 70대의 교회 고령 친화 적합도는 각각 73점과 72.7점인 반면 80세 이상은 78.2점으로 후기 노인에 비해 전기 노인의 고령 친화성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회의 고령 친화성과 교회 만족도 향상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전기 노인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활동적 노화 플랫폼이 되는 교회. 고령에도 꺾이지 않는 봉사 욕구, 최고의 봉사 자원이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시니어 교인의 교회 안팎에서의 봉사활동 실태를 보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 참여율이 2022년 44.4%에서 2024년에는 50.8%로 약간 증가했다. 또 교회 밖 봉사활동 참여율도 26.7%에서 35.5%로 증가했다. 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라 활동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시니어 교인들의 자원봉사 활동력은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더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서 2017년 3.9%, 2020년 2.9%, 그리고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에서는 5.6%의 시니어들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교회 시니어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일반 시니어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니어 교인의 교회 밖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에서 69세가 39.2%, 70에서 79세가 38.7%, 80세 이상은 25.1%로 나타났다. 이는 70대까지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80대에서도 여전히 높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 수준을 병약하다고 평가한 시니어 교인들조차도 교회 사역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부족하지만 교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시니어 봉사 활동을 즐기는 헌신적이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교회 시니어는. 따라서 교회는 이들을 위한 활동적 노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연령 통합을 지향하는 교회. 그런데 고령 친화 교회로 향하는 길을 가장 먼저 가로막는 것이 바로 연령주의다. 연령 차별로도 불리는 연령주의는 단지 나이 때문에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WHO는 연령주의를 고정관념, 편견, 차별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보고 활동적 노화의 치명적 위협으로 보았다. 연령주의는 시니어로 하여금 독립된 주체로서의 사회 참여와 세대 간 소통을 막을 뿐 아니라 사회 제도나 정책적 차원에서 노인을 기피하고 배제함으로써 시니어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연령 통합은 연령에 의해 분리되거나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세대 간 장벽이 무너지고 협력적 연대가 형성됨으로써 연령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일반 개신교인에 비해 시니어 개신교인이 느끼는 출석교회의 연령 통합 수준은 적게는 8.5%에서 많게는 20.9%까지 큰 차이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시니어 개신교인들이 일반 개신교인보다 출석교회의 연령 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일반 교인들에 비해 그만큼 연령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고령 친화 교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연령주의 극복과 연령 통합 지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령 통합 문항 중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고령자와 젊은 세대 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 정도와 다양한 세대와 연령의 의견 청취 정도에 관한 문항이었다. 즉,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부족이 교회의 연령 통합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 통합 모든 문항에서 교회가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니어 교인의 평가가 다른 연령 통합 항목들에 비해 가장 낮고 일반 교인에 비해서도 20% 이상 차이를 보여 세대 간 가치관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4. 시니어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교회. 소그룹은 시니어 사역의 최고 전략적 선택이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소그룹은 시니어 사역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65세에서 70세의 시니어들에게 은퇴 후 교회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 결과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3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그룹 활동별로 살펴보면 소그룹 참여자 40.2%, 미참여자 29.4%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출석교회 만족도를 소그룹 참여별로 보면 정기적 참여자 69.2%, 미참여자 57.5%로 나타나 소그룹 참여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교회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니어 교인의 소그룹 참여가 교회 사역 참여 의향과 교회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고령 친화 교회에 대한 평가에서도 시니어 전체 응답자와 소그룹 정기 참여자를 비교해보면 교회의 고령 친화성 평가 문항 중 거의 대부분 항목에서 소그룹 정기 참여자 그룹에서 긍정 응답이 높았다. 이는 소그룹 참여가 고령 친화 교회의 핵심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시니어 교인의 소그룹은 교회 주도로 톱다운 형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시니어 교인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소그룹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에는 자발적 소그룹의 정착이 쉽지 않겠지만 시행착오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지속 가능한 소그룹이 될 것이다. 또 시니어 소그룹은 다양할수록 유리하다. 어떤 시니어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들이 관심 있는 소그룹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 교회로 출발한 미국 팜 웨스트 커뮤니티 교회의 경우 2년 만에 수십 명에서 200여 명의 교회로 성장했다. 이 교회 안에는 50개가 넘는 다양한 자발적 시니어 소그룹이 있는데 이 소그룹이 시니어 교회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령 친화 교회를 지향한다면 자발적인 시니어 소그룹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그동안 주로 진행되어 온 대그룹 중심의 시니어 모임과 소그룹 중심의 시니어 모임이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니어 소그룹 사역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시니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원화된 사역 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하나 읽어요? 네. 5. 작은 자를 포용하는 교회.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는 교회. 교회는 복음으로 출발했고 복음은 포용을 상징한다. 포용과 밀접한 사회적 용어는 사회 통합이다. 사회 통합이란 개인의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권리가 제한된 사회 구성원이 연령, 성별, 인종,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사회 통합이란 용어 대신 고령 친화란 용어를 대체해도 별 문제가 없다. 사회 통합의 핵심이 포용이듯 고령 친화의 핵심도 포용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작은 자 중에는 시니어도 포함된다.
시니어들은 질병, 빈곤, 사별, 퇴직, 역할 상실, 고독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자들이다. 교회는 이들을 품고 이들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포용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회는 취약한 시니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교회 소그룹 및 지역사회 모임 및 활동 등과 같은 관계망을 제공하고 취약한 상황에서도 시니어들이 가진 탤런트를 통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실수하고 느려도 괜찮은 아름다운 공간. 일본 센가와이는 한 달에 한 번 팝업 스토어 형태의 아주 특별한 카페가 점심시간에 문을 연다. 12석 규모의 작은 카페이다. 이 카페는 치매 노인이 참여하는 소위 치매 카페로 카페 상호명은 주문차고의 카페이다. 치매 환자들이 서빙을 하다 보니 실수가 잦다. 특히 주문 실수를 많은데 주문 중 약 3분의 1 정도가 실수에 의한 잘못된 주문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객 중 99%가 이러한 주문 실수에도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치매 카페는 일본에 굉장히 많다. 주문차고의 카페 외에도 일본 최초의 치매 카페인 이시쿠라 카페를 비롯해 스타벅스 D 카페 등 일본 전역에 걸쳐 수많은 치매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치매 케어 정보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8,000개에 달하는 치매 카페가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 팝업 형태의 비상설 카페이지만 치매 노인과 가족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포용의 공간이 된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시니어 교인들에게 필요한 노년기 교육을 질문했는데 제시한 15개 주제 중 질병과 건강 관련 주제가 79.9%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주제였다. 이는 시니어 교인들에게 치매 문제가 다양한 삶의 주제 중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적인 고령 친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니어의 질병과 건강 문제뿐 아니라 치매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치매 친화 교회 모델이나 치매 카페와 같은 사역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죽음에 대한 대화와 죽음 준비 정보 공유 및 사별 적응과 관련한 데스 카페나 추모 카페,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메모리 카페 등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테마 카페 운동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치매 사역 관련한 또 다른 사례는 치매 친화 교회이다. 영국 성공회 리치필드 교구는 수백 개의 소속 교회들을 대상으로 치매 친화적인 예배 무대를 전파하고 고령 친화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치매 환자들을 위한 사역과 고령 친화 예배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고령 친화 교회를 고려하는 교회라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치매 친화적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치매 친화적 예배의 핵심은 여유를 갖고 치매 환자들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치매 환자는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2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5세에서 69세가 1%, 70에서 74세가 4%, 75세에서 79세가 12%, 80에서 84세가 20%, 85세 이상 38%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치매 환자 비율이 급속도로 올라간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니어들은 필요한 노년기 교육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2번째로 꼽았는데 그만큼 치매가 이들에게 큰 관심사이다. 한국교회가 치매 카페나 치매 친화 예배 등의 사례를 접목해 치매 친화 교회로 나아가야 할 시점인 것 같다.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지금은 세수를 새 부대에 담을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우리는 이웃에게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활동적으로 사느냐를 물어야 할 시대를 살고 있다. 법적 기준에 따라 65세를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지만 더 이상 65세를 노년기가 시작되는 기준으로 보지 않는 시니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시니어들은 기대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오래 사는 것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사는 것을 우선시하는 노화 유전자로 교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늘날 시니어는 건강 수명과
사회 참여 욕구의 증가로 평생 현역, 평생 교육, 연령 초월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 활동과 참여 욕구를 가진 시니어들은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교회를 향해 자신들의 욕구와 바람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많이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현재의 시니어 세대는 그동안 교회 성장과 부흥의 주역을 담당해왔다. 이들은 교회 예배 참석, 선교 및 봉사활동 참여, 헌금과 각종 기부 활동 등 어떤 젊은 세대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헌신적인 세대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열정과 역량과 소명의식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다. 생계를 위해 살아온 삶이 아닌 진정 자기 삶의 목적과 소명을 위해 열정을 집중할 수 있는 생애 주기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니어들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미 세계는 활동적 노화의 시대 속에서 고령 친화성이라는 답안을 선택했다. 고령화 사회가 주류 현상이 된 상황에선 특정 고령화 문제에 국한해 부분적 해법만을 내놓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변화, 즉 노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세수를 새 부대에 담지 못하고 노년이나 시니어에 대해 여전히 병약하고 빈곤하며 할 일 없이 소일하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며 그리 오래지 않은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도움만을 필요로 하며 잘 대접하는 것으로 교회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과거 사고방식에 머문다면 세수를 쏟아버리게 되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시대는 노년의 신체적 질병이나 기능 약화, 빈곤이나 고립, 역할 상실 등의 현실적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가 가진 기술적, 인적, 물적, 정보 자원과 사회적 돌봄과 복지 시스템을 통해 활동적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다. 문제는 교회의 인식과 의지다. 오늘날 시니어들이 가진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욕구와 역량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몇 개의 시니어 사역으로만 만족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시니어들을 품지 못하고 점점 그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시니어가 활동적인 노년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게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초고령 사회의 과제 속에서 한국 교회는 고령 친화 교회라고 하는 새 부대의 시니어 사역을 담아야 할 것이다.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는 고령화가 교회의 존립과 성장, 사회적 책임의 핵심 열쇠임을 깨달아야 한다. 고령 친화 교회와 관련해 나타날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 친화성이 교회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다. 액티브 시니어가 교회의 핵심 사역자로 부상할 것이다. 다양한 연령과 세대를 품는 연령 포용성이 높은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세대 간 경험과 지식 공유와 교류가 연령 통합적인 교회의 토대가 될 것이다. 시니어가 주도하는 자발적 소그룹이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성장 비결이 될 것이다. 시니어로 구성된 시니어 교회가 증가할 것이다. 시니어 사역을 위한 협력 교회 네트워크가 생겨날 것이다. 고령 친화교회 사역 관련 다양한 교회 네트워크가 생겨날 것이다. 시니어의 활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을 통한 활동적 노화를 위한 사이버 공동체가 구축될 것이다. 대부분 신학교에서 노화 신학과 시니어 목회 사역 교육 과정이 개설될 것이다. 시니어 전문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자로 환영받게 될 것이다.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과 교육 과정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의 한국 교회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변화의 요구 앞에 교회가 보다 근본적인 고령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초고령 사회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회의 지속 가능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자. 첫째, 교회의 고령 친화성은 초고령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 조건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적 사역이다. 둘째, 교회의 고령 친화성은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핵심 토양이다. 셋째, 노년의 새로운 시작과 기회이며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로부터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한 앙코르, 즉 격려와 축하 및 축복의 시기이므로
교회는 시니어로 하여금 노후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도록 돕고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니어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읽으면서 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건 고령화율이 사회적인 속도보다 교회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 너무 공감되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년층 인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게 우리 교회만은 아닐 거예요. 비단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런 현실인데 여기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시니어층에 이제 도달했다는 거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년 세대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베이비붐 세대는 정말 교회 부흥과 성장의 그 시기를 보냈고 또 그 한 부분을 차지한 세대거든요. 그리고 정말 낀 세대로 이렇게 부모는 봉양했지만 자식들한테는 봉양받기 어려운 네. 그런 새로운 문화를 가진 그런 세대인데 그런 세대들과 앞으로 정말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같이 많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그런 거는 원하지 않거든요. 뭐 노인대학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건 복지관이나 어떤 그런 데서 하고 좀 더 그분들이 액티브하게 하실 수 있게 우리 카페도 이제 이렇게 평생 우리 봉사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이 되면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오셔서 해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한번 광고를 해서 연령 있으신 분들도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를 전부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럼요. 이 중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적합한 것들을 한두 개를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만의 그런 거를 찾아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라서 그런 게 깔려 있고 여기다가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우선은 자기들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같아요. 크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존중해드리는 그리고 그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것이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 그 베이스가 네. 되지 않으면 네. 어디서나 어떤 연령층이나 통합되기 어렵고 뭔가를 하긴 진짜 어렵잖아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 선교질 1년살이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딱 드는 느낌이 뭐였냐면 파송될 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 가이드 해야 되겠지만 또 한 달간 그분을 파송받아서 정말 함께 동역할 그분도 조금 서둘러 발굴해야겠다. 그냥 선교사님 우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하고서 딱 보내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정도는 비전을 나누고 좀 소통하면서 그런 준비를 조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도 좀 탄탄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긴밀히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조금 그런 관점으로 선교사님들을 좀 서칭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니어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